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한 대기업들의 철수가 적자 수렁에 빠지면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매각하는 등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서는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베트남 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삼성이 더 이상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는 자국의 위기를 베트남 투자로 극복해보겠다는 모양새인데요.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펜타TV 팩트 체크.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인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베트남은 고질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난입니다. 베트남은 아열대 기후로 특히나 여름에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중부와 북부 지역의 여름 최고 기온은 4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장치가 필수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으로 고민이 깊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에게 이런 상황은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영 전력회사 EVN은 해마다 전기 수요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름마다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졌고 특히 서부 지역은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전력 소비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의 전력난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계를 돌리는 공장이 많아져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전력 공급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트남은 라오스나 중국에서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것도 베트남의 전력난을 야기시키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베트남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수력발전은 15,807MW로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 34.3%, 가스 17.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늘리고 있지만 풍력발전의 전력 생산량은 189MW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전력난은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는 레스토랑과 호텔, 산업단지, 사무실, 아파트 외부 조명을 켜둘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에어컨을 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혹여 전기가 끊겨 공장 기계 가동이 중단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인식한 베트남 정부도 향후 5년간은 충분한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국정 주요 해결 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이런 상황에 베트남의 일부 언론 매체들은 전력난의 주 원인으로 한국 기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에 특혜를 주어서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제공해 과다 사용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 중 많은 수가 한국 기업이고 삼성전자만으로도 베트남 GDP의 3분의 1을 차지해 한국 기업들이 전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공장은 앞으로 베트남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응호엔 수원북 베트남 총리로부터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답을 꺼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심각한 전력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응호엔 수원북 베트남 총리가 이 부회장에게 반도체 공장 투자를 요청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2018년 10월, 2019년 11월, 2020년 10월 거의 매년 공장을 세워달라고 구애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4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재도입을 추진할 정도로 전력 확보가 불안정한 베트남 현지 상황에서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또한 애매해서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는 인도나 호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공급할 경우 역물류로 적잖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력난이나 지정학적 위치 말고도 베트남 진출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난인데요. 실제로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늪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GS그룹의 주력 유통 계열사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적자 수렁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야심차게 베트남 시장에 깃발을 꽂았지만 최근 들어 적자 규모가 2배가량 늘어났고 흑자 전환 시기도 언제가 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국내 편의점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한 건 2018년 초인데요. 베트남 송킹 그룹과 손잡고 지분 30%를 투자해 합작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진출한 지 3년 정도 됐으면 이제 슬슬 장사가 자리 잡고 본전 찾아올 때가 됐는데요. 하지만 GS 리테일은 영업 3년째인 올해까지 만년 적자 상태입니다. 심지어 현지 법인은 올 3분기 43억 7,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적자가 2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아무리 사업 초기라지만 늘어가기만 하는 적자는 기업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GS 홈쇼핑 또한 적자 상태로 언제 흑자 전환이 될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올 3분기 현지 합작법인은 10억 7,400만원의 적자로 1년 전 5억 원대에서 2배가량 적자가 불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적자만 기록하다 떠나기로 결정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마트가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대형마트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인데요. 지난 2015년 1호점이자 유일한 현지 점포인 고밥점을 연 지 5년 만입니다. 추가 점포 출점이 어려워 사실상 사업 확대가 막힌 베트남 대신 최근 급성장하는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겠다는 의도인데요. 매각 대상은 이마트 베트남 법인 지분 100%와 점포 관련 자산일체입니다. 기업들이 아따터 철수하면서 우리 현지 교민들 또한 철수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다낭에서는 도시가 봉쇄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데다 현지 의술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교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거의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보면 된다. 단기간에 이번 사태가 끝날 것 같지 않아 식당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며 근근히 버티던 교민들도 거의 다 귀국하는 분위기라며 현지 기반이 탄탄한 교민이나 주재원만 어쩔 수 없이 남아있고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던 대형 식당과 마사지샵, 주점, 카페, 선물가게, 숙박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아 교민수가 전성기 때와 비교해 이미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공 타임즈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베트남 전국적으로 약 34,900개의 회사가 올 1분기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명확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휴지 상태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는데요. 철수한 기업들 가운데 18,600개 기업은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증가했습니다. 12,000개 이상의 다른 기업들은 해산을 앞두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주로 부동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관광, 숙박과 식당 서비스, 물류, 교육 및 훈련 분야인데요. 특히 493개의 부동산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는 2019년 수치 대비 9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신규 등록 또는 추가 자본금도 감소했는데요. 분기별로는 전국적으로 29,000개 신규 사업자가 발생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4%, 6.4%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자국의 경제 위기를 베트남 진출로 극복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최고급 백화점으로 알려진 다카시마야가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현지 매체 징에 따르면 일본 유통업체 다카시마야가 베트남 부동산에 진출하는데요. 부진한 유통사업 대신 해외 부동산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하에서 베트남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카시마야는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에 상가 및 사무용 빌딩과 국제교육기구 에듀핏 학교를 건설합니다. 이 학교에는 136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다카시야마는 2025년까지 스타레이크 신도시와 하노이 인근 지방 등 두 곳에 상업 및 사무용 빌딩을 각각 한 개씩 더 지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향후 3-4년간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약 2,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양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하노이 사무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베트남 여행사와 항공사의 약 70%가 내년 벚꽃 시즌 방일 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방일 여행 노선 판매 재개 희망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벚꽃 시즌이라는 응답이 73%로 가장 많았고, 내년 여름 32%, 내년 단풍 시즌은 43%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현재 한국과 일본이 수교일의 최대의 갈등을 겪고 있죠. 최소한의 교류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게 벌써 1년 반 가까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으르렁대는 이유가 뭘까요? 2년 전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해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제철에 대해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판결로 일본 현지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이 왜곡하고 있는 역사를 바로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아나무인으로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근로정신대 소송지원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서울의 일본 대사관과 도쿄 신일본 제철 본사 앞에서 지속적인 항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고가 강제동원 피해자이고 피고는 일본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이죠. 따라서 일본 정부는 간섭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현재 신일본 제철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본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일제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을 현금화하기로 했습니다. 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신일본 제철이 보유한 P&R 주식 81,075주 액면가 5천원 기준 4억 537만 5천원의 압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현지는 더욱 큰 난리가 났죠. 사실상 자신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퇴임한 후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10월 스가 일본 총리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는 연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의 논의 과정을 잘 아는 유력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초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일본 기업이 판결대로 배상금을 지급하면 한국 정부가 국내 기금을 모아 다시 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했죠.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배상금을 지급하는 순간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죠. 일본 방송들도 일제히 자금 현금화는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일본 제철 친일철 죽음의 한국자산 매각 현금화 명령 절차를 위한 신문서 공시 송달 조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구지법 등은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P&R 주식 매각 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신문서에 대한 공시 송달 조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송달 조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날부터 일본 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는 일본 제철이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 신문을 계속 회피해서 보낸 것입니다. 문서를 받지 않으니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신문서가 일본 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죠. 법원은 지난 6월 압류명령 결정문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주식현금화 매각 명령 신문서 등을 공시 송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완벽히 뒤집어질 일만 남았네요. 일본에게 최후의 경고장을 날렸으니까요. 물론 9일부터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매각 명령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남아있고 일본 제철이 이를 거부하면 매각 명령문을 다시 송달해야 하는 절차도 있어서입니다. 다만 효력을 가할 재반의 준비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은 곧장 행동에 돌입할 테니까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제철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100%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협상을 고려하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산 압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 극적인 타결을 하면 좋겠지만 일본이 과오를 인정할 가능성이 희박하죠. 한편 지난 10월 한국에 부임한 도미타 일본 대사는 내년 1월을 전후해 주미대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토통신 등 일본의 언론들은 미국 통인 도미타 대사가 내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시기에 맞춰 주미대사로 이동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곧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고지 한국 주재 일본 대사는 지난 8일 양국의 정치 문제와 별개로 한일 경제 및 민간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영자 총협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9월 출범한 스가 정부는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양국 경제협력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윈윈 관계라면서 한일 경제협력의 주체인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양국 기업인 흡혈입국 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의 재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기업인들에게 한일 항공 노선을 다시 개통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관련 소식은 어제 닥터시사TV가 전해드렸죠?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끊어진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의 운항 재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방역을 이유로 거부의 입장을 밝혔죠. 한편 일본 정부의 여행 장려 정책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정책을 이용한 이들이 통상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간 스가 총리는 여행 장려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대 등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의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 이용자 중 2.6%가 지난 한 달 이내 후각 미각 이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각이나 미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꼽힙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제거하는 등 통계적인 처리를 한 결과 고투 트래블을 이용한 이들이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고투 트래블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